영원한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창작 소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윤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지금도 창밖은 6월의 녹음이 우거졌지만 여름의 다채로운 색감은 그녀의 마음을 전혀 달래주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어.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야 라는 불안한 생각이 명확하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그녀는 방금 출장을 떠나는 남편의 가방을 챙겨주었다. 남편은 전기 기술자로 일한다. 어제 이웃 지역에 태풍이 몰아쳐 송전선이 파손되었고 밤사이 민준에게 작업반장님이 전화를 걸어 그들의 팀이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견된다고 말했다. 남편은 출장을 자주 가는 편이라 늘 있는 일이었고 서유는 그의 출장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었다. 3일 후면 그녀 역시 편집장으로 일하는 잡지사 일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 서윤의 직장 생활은 순조로웠고 걱정할 만한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 걸까? 생각이 시어머니에게로 옮겨가자 서윤은 깨달았다. 이거였어. 불안의 근원이. 그런데 왜? 박 여사님과의 관계는 훌륭하고 원만했다. 거의 친구나 다름없었다. 언제든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서윤아. 창가로 다가온 민준이 그녀의 생각을 끊었다. 전화는 자주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일이 많기도 하고 통신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 나도 이제 익숙해. 서윤이 남편에게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을 때 전화해. 다 이해하니까. 그래, 그럼 잘 다녀올게. 남자가 제안했다. 잠시 후 그는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출장 가방을 들고 아파트에서 나갔다. 서윤은 창가로 다가갔다. 6층 높이에서 남편에게 동료의 차가 다가오는 것과 남편이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차에 타는 것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조여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 이전처럼 행복하고 기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오늘은 토요일 휴일이었다. 남편을 보내고 서윤은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안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 파이를 구워서 시어머니 댁에 찾아가기로 했다. 어쩌면 거기서 이 어두운 예감의 출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박 여사님은 두 팔을 벌려 며느리를 맞이했다. 어머, 우리 서윤이 남편 보내고 심심했구나. 어서 부엌으로 들어와. 우리 착한 아가. 아침부터 손님이 와 계셨어. 차 마시고 있었지. 따뜻한 파이를 받아들며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은 40대쯤의 통통하고 호감 가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서윤은 실망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고 싶었는데 손님이 곧 떠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인사하렴. 서윤아. 이쪽은 민준이 동창인 지수야.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은 여자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옆 동에 살아. 너희가 아직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니 신기하네. 만나서 반가워요.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돌아섰다. 어머님,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저도 3일 뒤에 출장을 가서요.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뭐 필요한 건 없으신지 보러 왔어요. 민준이도 없고 저도 일주일 동안 없을 텐데 무슨 일 생기면 도와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왜 없어?
지수가 불쑥 끼어들었다. 저는 일 안 하고 항상 집에 있어요. 박 여사님이 전화하시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고마운 눈길을 보냈다. 마음도 고와라. 우리 지수가 내 부탁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지? 그녀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예. 서윤아. 뭘 그렇게 서 있니? 앉으렴. 차 한 잔 따라줄게. 서윤은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며 불편해졌다.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때 지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남동생이 뜨거운 죽그릇을 자기 몸에 엎질러 심하게 데었다고 했다. 지수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다. 지수 씨는 아이들이 어린가요?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애가 5이나 돼. 그녀가 대답했다. 큰아들은 벌써 22이라 따로 살고, 딸 둘은 간호대학에 다녀서 방학 때만 오고, 막내 아들들은 8살, 3살이야. 둘째 남편한테서 낳은 애들이지. 지수가 참 안 됐어. 그렇게 좋은 애인데 남편 복이 없어. 두 번째 남편하고도 헤어졌잖아. 세상에서 서윤이 가장 관심 없는 것은 지수와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는 이미 항상 쾌활하고 차분했던 며느리가 오늘따라 초조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며느리를 유심히 보며 물었다. 민준이랑은 아무 일 없지? 싸운 거 아니야? 오늘 네가 너답지 않아 보여서. 서윤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어머님, 맞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왔어요. 어머님 곁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서유는 시어머니가 지금 자신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건 별일 아니고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어딘가 특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네가 동물적인 직감이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지. 시어머니가 확신에 차고 어딘가 냉담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터질까봐 두렵구나. 서유는 그녀가 얼마나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하는지에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박 여사님은 침묵하는 걸까? 그들 사이에는 한 번도 숨기는 것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재빨리 아들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 그가 2년 동안 휴가도 없이 일했으니 이제 바다나 휴양지로 여행 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유는 박 여사님이 자신이 찾아온 목적인 그 주제를 더 이상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며느리의 마음고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다. 서유는 사무실에 가봐야 한다고 말하고 회사로 향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편집국은 활기차게 돌아갔고 그녀는 금세 마음이 진정되었다. 부하 직원들은 질문과 요청을 쏟아냈고 상사는 일거리를 안겨주었다.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 있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기진맥진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졌다. 서유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데 능숙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운명의 변덕에도 대비가 되어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생각은 5일간 예정된 출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요일, 그녀는 편집국의 임무를 띠고 남쪽의 휴양 도시로 날아갔다. 하지만 금요일에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약하고 거의 우는 듯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말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 약으로 겨우 버티고 있어. 제발 당장 와주렴. 서윤의 첫 번째 생각은 민준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의 일은 위험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민준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는 괜찮아. 내 말 안 들리니?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죽게 생겼다고. 올 거니? 아니면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니? 어머님, 지금 상사분께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아마 돌아가도 된다고 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바로 다시 전화 드릴게요. 5분 후,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지만 비행기 표가 없어서 기차로 출발한다고 알렸다. 시어머니에게 힘내시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안심시켰다. 기차칸에 앉아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머리를 쥐어짰다. 모든 가능성을 따져본 후 박 여사님에게 끔찍한 질병이 발견되었거나 민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생각할수록 시어머니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커졌다. 그녀는 거의 매년 요양원에 다녔고 가기 전에는 보통 건강검진을 받았다. 70세인 시어머니에게 심각한 질병은 없었다. 가끔 혈압이 오르거나 날씨가 변할 때 무릎이 쑤시는 정도가 전부였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민준의 문제였다. 그런데 무엇이 시어머니를 그토록 상심하게 만들었을까? 민준이는 모든 게 괜찮은데,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건강 문제도 없고 우리 가정은 완벽하게 화목한데, 서유는 머리를 싸맸지만 그가 무엇으로 박 여사님을 속상하게 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수정처럼 맑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어떤 어두운 일에도 연루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바람을 피우고 애인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믿었다. 그들 사이는 여전히 너무 아름답고 낭만적이어서 민준이 밖에서 사랑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 서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시작을 떠올렸다. 남편을 만난 것은 26살, 신입 기자 시절 새로운 건설 현장 착공에 관한 인터뷰를 할 때였다. 그녀는 총괄 엔지니어와 이야기를 나누고 건물이 세워지는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곳은 질퍽하고 미끄러웠다. 그녀는 웅덩이와 건설 자재, 더미 사이를 힘겹게 헤쳐나가다 마침내 멈춰섰다. 사방이 진흙탕이었고 그녀는 스틸레토 힐을 신은 채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몰랐다. 그때 갑자기 강한 팔이 그녀를 번쩍 들어올렸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런 곳에 오려면 장화를 신어야죠.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무례하게 들어올린 대담한 남자를 쳐다보았다. 쳐다보는 순간 그가 평범한 노동자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랑에 빠졌다. 젊은 남자는 그녀를 현장 출구까지 데려다주고 콘크리트 판 위에 내려놓으며 씩 웃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잠깐만요. 서윤이 그를 멈춰 세웠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장화는 꼭 기억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준입니다. 젊은 남자가 그녀를 당돌하게 쳐다보며 대답했다. 더 물어볼 거 없으시죠? 있어요. 서윤도 똑같이 당돌하게 미소 지었다. 점심시간이 언제예요? 도움에 보답하고 싶어서 카페에 초대하고 싶어요. 점심도 먹고 이야기도 나눠요. 민주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가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너무나 세련되고 아름답고 비현실적인 여자가 서 있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의 점심시간에 만났다. 만남을 위해 그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까지 했다. 서유는 인터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 깊은 곳까지 털어놓게 만드는 대화술에도 능했다.
민준도 자기도 모르게 일, 가족, 계획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가장 내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그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그의 아픔이자 비밀이었다. 민주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건축가로 일했다는 것만 알았다. 민준이 3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신했고 어머니는 그를 쫓아냈다. 사람들은 그 후로 아버지가 술에 빠져 살았다고 했다. 심지어 감옥에 갔다는 소문도 돌았다. 민주는 자라서 아버지를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제가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는 민준에게 공감하며 말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요. 유용한 인맥도 좀 있고요. 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전부 적어주세요. 민준은 고마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즉시 아버지의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그녀의 휴대폰으로 보냈다. 그들은 서로 전화를 하고 만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우정 어린 만남이었다. 로맨스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자신이 서윤의 짝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구애하려 하지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하며 그를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했다. 민주는 외모가 지독하게 매력적이었다. 그에게는 강력한 남성성이 느껴졌다. 그는 대담하고 적극적이며 정직했다. 부족한 것은 어떤 까다로운 사회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줄 고상한 세련미뿐이었다. 그녀는 이 게임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결심했다. 그를 맡기로 했다. 게다가 그들은 만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이미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1달이 더 지나고 서유는 민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게 당신 아버지에 대해 제가 알아낼 수 있었던 전부예요.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민준이 알게 될 정보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 될 것이고 어쩌면 그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항상 이곳에서 살았다. 아파트는 작았고 낡은 5층짜리 건물에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다가 봉투를 열었다. 그 내용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만남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았지만 그와의 만남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전기 기술자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참지 못했다. 아침 식사 때 어머니에게 순진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엄마, 아빠랑 왜 헤어지셨어요? 딱 한 번 바람 피웠다는 이유만으로요. 네가 뭘 알겠니, 아들아? 어머니가 그의 옆 식탁에 앉았다. 인생이란 게 힘든 거야. 그때 난 젊고 어리석었지만 예뻤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반했어. 나도 그를 사랑했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바로 깨달았어. 왜요? 엄마, 서로 사랑하셨잖아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니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더라. 그 사람 친구나 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다들 외국어를 할 줄 알았어. 그들의 대화는 항상 뭔가 심오하고 나한테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웠지. 말 자체도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교수님들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 난 그들 사이에서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 어떤 사람들은 나를 깔보는 시선으로 쳐다봤지. 그때 깨달았어. 자기 분수에 맞는 짝을 만나야 한다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놀란 민준이 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고백을 처음 들었다. 그는 이미 26살이었지만 이 모든 세월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 곁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다. 난 나처럼 평범한 남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단다. 민준아, 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네 아빠가 바람 피웠을 때 바로 이혼 소송을 낸 거야. 그리고 너한테도 말해주고 싶구나, 아들아. 너와 비슷한 수준의 여자를 찾아라. 저번에 지수는 놓쳤지만 얼마나 좋은 아이였니. 근데 이미 결혼해버렸지. 엄마, 저 여자친구 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서윤이라고, 기자예요. 어머니는 긴장하더니 아들의 눈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민준아, 기자 같은 애는 뭐하러 만나니? 그 애들은 항상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인터뷰나 하잖아. 너는 좀 더 평범한 여자를 찾아. 기자랑은 인생만 망칠 뿐이야. 넌 몰라. 그때 넌 어렸지만 난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재혼했었어. 민준에게 이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다. 그는 밤에 서류를 넘기면서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가 용접공으로 일하는 평범한 남자였다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이해했고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을 비교하게 되었다. 두 번째 남편은 모든 면에서 첫 남편에게 뒤떨어졌고 그래서 어머니는 그와 단 6개월 만에 헤어졌다. 그때 깨달았지. 어머니가 진심으로 고백했다. 네 아버지와 결혼해서 그 수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을 망쳤다는 걸. 그 후로는 평범한 남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 네가 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네가 그 서윤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면 나중에는 그녀가 친구들에게 너를 보여주기 부끄러워할 거야. 넌 평범한 남자잖아. 그러나 민주는 어머니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그는 서윤과 6개월을 더 만난 후 그녀를 박 여사님께 소개했다. 불쌍한 어머니의 마음은 절망으로 찢어졌다. 며느리감은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너무 아름답고 세련되고 교양 있고 비범해 보였다. 그녀는 첫 남편인 건축가 강태준과 같은 아름다운 세계의 사람이었다. 박 여사님은 그런 아내 옆에서 아들 민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이 강태준과 함께 했을 때처럼. 하지만 민준은 평범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곧 그들은 결혼했다. 민준은 바로 서윤의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의 반쪽이라고 느꼈기에 그들의 작은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윤이나 민준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인들과 동료들이 그들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관심했다. 그들은 행복했다. 서로에게 너무나도 취해 있어서 아이를 낳는 문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가족의 의제로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3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아이 없이 살기로 결정했다. 박 여사님은 어떻게든 그들에게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으라고 설득했지만 서윤은 늦었다고 대답하여 시어머니를 몹시 서운하게 했다. 서윤은 날카로운 차장의 목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났다. 1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침구 반납해 주세요. 서윤은 기차에서 내려 역의 물품 보관소에 캐리어를 맡기고 시어머니 댁으로 서둘러 갔다. 박 여사님은 끔찍한 모습이었다. 생기 없는 눈빛, 슬픈 눈 주위의 검은 그림자, 그리고 전화에서와 같은 힘없는 목소리. 서윤아, 우리 집에 불행이 닥쳤어. 민준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니? 젊은 애인을 만들었는데 그 애랑 결혼하려는 것 같아. 서윤은 조용히 안락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억했고 그 만남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제 서윤은 박 여사님이 더 이상
아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온 마음으로 받아주던 그 착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서유는 그저 시어머니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한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요. 애인이 있다는 건 어디서 들으셨어요? 확실히 알아. 하지만 너한테 다 말해줄 순 없어. 넌 슬픔에 잠겨 죽을지도 몰라. 서유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럼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애랑 이야기해서 민준이한테서 떨어지게 해야 해. 어머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윤이 쏘아붙였다. 내가 이야기 안 해본 줄 아니. 시어머니가 삐쳤다. 전화로도 그 애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직장에 찾아가서도 100번은 말했어. 뻔뻔하게도 한 가지만 되풀이하더구나. 민준 씨를 사랑하고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거예요. 곧 이혼하고 우린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것은 서윤을 매우 놀라게 했다. 설마 민준이 애인을 만든 걸까? 그 여자 전화번호 주세요. 서윤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말을 의심하며 요청했다. 그녀는 즉시 번호를 불러주었고 서윤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아름답고 아주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여보세요. 이봐요. 이민준 씨 알아요? 서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물론이죠. 제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왜 물으시죠? 누구세요? 여자가 호기심에 물었다. 그 사람 아내예요. 정말 안타깝네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유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지금은 집에 없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2시간 정도 나갔어요. 2시간 뒤에 다시 전화하시면 민준 씨가 직접 제 말을 확인해 줄 거예요. 멍해진 서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2시간 후에 남편과 연락하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주는 출장 중이었는데 여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녀와 함께 살고 있었다. 서유는 캐리어를 찾으러 역으로 갔고 그 후에는 집으로 갈 계획이었다. 길 위에서의 피로를 풀고 샤워를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물품 보관소에 다가가 그녀는 얼어붙었다. 역의 넓은 통로를 따라 방금 도착한 기차의 승객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남편과 키가 큰 노신사를 보았다. 그들은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지만 남편에게 다가가는 것을 재빨리 포기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과 그의 나이든 동행을 미행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했다. 남자들은 택시 승강장으로 나가 차를 잡았다. 서유는 즉시 다른 택시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남편이 탄 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다. 운전사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뭐, 남편분 바람 피우나 감시하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네요. 여자가 멍하니 대답했다. 놓치지만 마세요.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꽁무니에 붙어서 전부 보실 수 있게 해드리죠. 운전사가 남편의 택시를 따라잡아 바로 뒤에서 운전하자 그는 놀라서 승객에게 물었다. 실례지만 저기엔 남자 2분이 타고 계신데요. 서유는 침묵했다. 그녀는 이미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민준이 탄 택시는 도심의 매우 비싼 호텔 앞에 멈췄다. 그녀의 남편과 동행은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호텔로 들어갔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서유는 호텔 로비로 들어가 그들이 방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았다. 남편에게 전화할 시간이었다. 서유는 그의 번호를 눌렀고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 서윤아. 먼저 전화 못해서 미안. 일하는 중이라. 당신은 어때? 민준 씨, 집에 언제 와요? 일주일 안에는 힘들 것 같아. 알았어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일주일 기다리기 싫어요. 나한테 좀 나와줘요. 당신이 방금 들어온 호텔 로비에 앉아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민준이 말했다. 갈게. 서윤은 평온했다. 출장을 떠나기 전부터 그녀는 어떤 운명의 변덕이든 차분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이기로 굳게 결심했다. 지금 그녀는 모든 것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어떤 소식에도 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분 후 민준이 나타났다. 서윤은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매우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다. 출장을 떠날 때는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는데, 안녕, 서윤아. 민준이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며 죄책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려 했지만 그녀는 몸을 피하며 차갑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난 항상 당신을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출장이라는 거짓말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해줘요.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젊은 여자랑 결혼할 거라면 그냥 그렇게 말해요. 민주는 얻어맞은 개처럼 보였다. 서윤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줘. 난 당신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 넌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끝내게 해줘.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뒤에 집에 돌아가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줄게. 서유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남편을 믿었지만 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갑자기 질문이 떠올랐고 그녀는 남편에게 물었다.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당신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요? 서유는 민준이 망설이는 것을 보았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거짓말은 잘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안쓰러워졌지만 그는 결국 대답했다. 엄마는 모든 걸 알아. 사실 이 모든 걸 엄마가 연출했어. 제발 엄마랑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 이 사단을 버린 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 하시니까 날 버리지 않을 거지. 민준의 모습이 너무나 참회하고 불쌍해 보여서 서유는 그를 동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동정할 생각은 없었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일어나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서유는 남편에게 실망했다. 그녀는 그가 항상 강하고 용감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사랑했는데 그는 심지어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어떤 추한 계략에 빠져 있었다. 서유는 정말로 그런 남편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여자는 이런 실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박 여사님이 왜 그녀의 출장을 중단시켰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의 젊은 애인과 이야기하라고 서유는 샤워를 하고 진한 커피를 내렸다.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애써야 했다. 그녀가 커피를 따르고 안라 기자의 편안히 자리 잡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서윤아, 무슨 소식 있니? 박 여사님이 상냥하게 물었다. 서윤은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했다. 진실을 위해 누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녀 역시 아낌을 받지 못했으니까.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어머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할래요. 서윤아, 민준이랑은 얘기해봤니? 혹시 보지는 않았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께 정말 실망했어요. 서윤이 말했다. 전 항상 어머님과 아드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게 헛된 것이었네요. 제가 어머님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아드님께 걸맞은 그런 여자를 찾아주세요. 서윤은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건들이 제 갈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실망하고 있었다. 이제는 경력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42살이었다. 큰 편집국에서 문화부의 평범한 편집장이었다. 그런데 5개월 후면 그들의 총괄 편집장이 은퇴하고 그 자리는 공석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편집국의 최고 책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할 모든 기회가 있었다. 학력, 경험, 성격, 인맥, 모든 것이 충분했다. 그녀는 오늘 동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경력에 대한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전화벨이 울렸을 때 깜짝 놀랐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답했고 흥분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저 기억하실 거예요. 저 지수예요. 박 여사님 댁에서 만났었잖아요. 같이 차 마셨는데. 기억나세요? 서윤은 그다지 깔끔하지 않았던 여자를 잘 기억했다. 놀라서 대답했다. 기억해요, 지수 씨. 그런데 제가 왜 필요하신 거죠? 부탁이 있어서요. 지수가 흥분해서 속사포처럼 말을 이었다. 절대 박 여사님께 제가 전화했다거나 우리가 만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디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윤의 놀라움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30분 후에 카페에서 지수와 만나기로 약속했고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서윤 씨. 만나주셔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30분 후 여자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고 지수는 서윤에게 민준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서윤 씨,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카페 안은 에어컨이 작동해서 꽤 시원했지만 서윤은 여자가 몹시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일까? 듣고 있어요. 서윤은 남편의 문제에 대해 그도 그의 어머니도 아닌 그의 동창이 이야기하는 이유를 의아해하며 들을 준비를 했다. 서윤 씨, 민준이 부모님이 민준이가 3살 때 이혼한 거 아시죠? 지수가 시작했다. 박 여사님은 남편이 아들을 뺏어갈까봐 무척 두려워하셨어요. 그 사람은 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여사님께는 방 3개짜리 아파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나마도 민준이 아버지가 남겨준 거고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박 여사님 명의로 이전해줬죠. 그때 여사님은 일도 안 했고 직업이 마트 계산원이었으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월급은 쥐꼬리만 했으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잘 버는데 그런 월급 받으며 일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지수는 서윤에게 박 여사님이 이혼 직후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지금껏 살아온 방 2개짜리 아파트로 바꿨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재혼을 하고 자신과 아들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꾼 후였다. 그리고 민준의 이름까지도 바꿨다. 지수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흔적을 지우고 민준의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박 여사님이 다른 남자와 6개월간 결혼했었다는 건 알아요. 서윤이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민준이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는 정말로 술에 빠졌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아내와 아들을 사랑했고
박 여사님이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소문일 뿐이었어요. 그랬군요. 서윤이 놀랐다. 그녀는 지수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지만 지수는 계속했다. 아무튼 강 회장님 여동생이 이혼 소식과 오빠가 술에 심하게 빠졌다는 걸 알고 그를 데리러 왔어요. 먼 곳으로 데려갔죠. 거기서 여동생 남편과 함께 건축 회사를 차렸어요.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건설 회사도 차려서 자신들의 프로젝트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아주 잘 됐죠. 그는 사업에 몰두했고 몇 번 아들을 찾으려고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서유는 지수를 들으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반년 전 강 회장님이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들이 먼저 박 여사님을 찾았죠. 그녀는 오랫동안 민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요. 탐정들이 2달 전에 직접 민준 씨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님은 민준 씨와 만나는 걸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탐정들에게 아들의 결혼 상태와 어머니와 헤어진 이후의 모든 이력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했죠? 서윤이 놀랐다. 저와 박 여사님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수가 인정했다. 그리고 서윤은 자신에게 슬픈 결론을 내렸다. 시어머니는 이미 2달 전에 민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소식을 자신과 공유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지수에게 털어놓았다. 정말 서운했다. 서윤은 자신과 시어머니 사이의 거리와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수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서윤을 보았다. 강 회장님이 직접 박 여사님께 전화해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그때 저와 여사님이 계획을 세웠죠. 미안해요, 서윤 씨. 처음부터 당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었지만 박 여사님은 강 회장님의 존재를 당신에게 숨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왜요? 서윤이 물었다. 시어머니의 행동은 점점 더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지수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알고 보니 강 회장님의 사업은 그에게 아주 큰 돈을 벌어다 주었다. 그는 이미 여동생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회사에서 독립했고 지난 10년 동안 대형 건설 회사의 유일한 소유주였다. 그런데 최근에 그에게 중병이 발견되었다. 의사들은 수술을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했지만 강 회장님은 수술을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그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고 유일한 아들에게 회사를 남기기 위해 서울의 탐정사무소에 민준을 찾아달라고 의뢰했다. 하지만 민준을 찾았을 때 박 여사님이 개입했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 민준이 결혼했지만 아내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준은 평생 지수를 사랑했고 지수가 그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지금 아들은 8살이라고. 이 소식을 들은 후 강 회장님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전철을 그다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탐정들에게 아들의 가까운 주변 인물에 대한 모든 내막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을 때 탐정은 며칠 내로 아들을 방문할 계획이었던 사업가를 자신의 서울 사무실로 초대했다. 그리고 오늘 강 회장님이 오셨어요. 지수가 알렸다. 민준 씨가 그를 마중 나가기로 했고요. 서윤은 서비스니차를 엄하게 쳐다보았다. 지수 씨, 그런데 왜 박 여사님은 민준이 아버지에게 당신에게서 낳은 8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말한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지수는 얼굴을 붉히며 눈을 내리깔았다. 사실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전 첫남편과 헤어지고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어요.
바로 박 여사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예요. 전 어릴 때부터 그분을 알았거든요. 저랑 민준이는 같은 반이었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민준이는 제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은 민준이가 집에 있을 때마다 저를 계속 초대하셨죠. 그러다 일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의 아들 준서를 낳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서유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것도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놀랐다. 세상에 민준 씨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나한테 숨겼다니. 시어머니도 숨겼고 아직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수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서윤을 보았다. 박 여사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아무튼 어느 날 강 회장님이 그녀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3명의 상속인에게 동등하게 유증하겠다고 말했어요. 한 부분은 민준 씨에게, 다른 한 부분은 당신이 좋은 아내라는 이유로 당신에게, 민준이가 당신과 함께 매우 행복하다고요. 탐정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아들 준서에게요. 서유는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재산의 일부가 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싫어하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지수는 눈을 내리깔고 박 여사님이 모든 재산이 민준과 준서에게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은 지수와 민준이 결혼하기를 꿈꿨지만 먼저 그가 아내와 이혼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서윤이 자존심 강한 여자라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그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박 여사님은 민준을 유혹할 수 있는 여자를 찾기로 했다. 그리고 서윤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박 여사님은 젊고 발랄한 여자를 찾았다. 그녀는 돈 없이도 도와주겠다며 그녀의 아들을 유혹하겠다고 말했다. 민준은 그 여자와 자주 만났지만 예기치 않게 모두에게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유는 웃으며 말했다. 불쌍한 박 여사님,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건 전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지수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민준 씨가 혼자 남게 되면 저와 결혼할 거라고 계획했어요. 우리에겐 공동의 아이가 있잖아요. 두 분 다 똑같네요. 서윤이 경멸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단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왜 만나야 했냐는 거예요. 서윤 씨,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요. 민준 씨랑 얘기 좀 해줘요.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 젊고 경박한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그 여자는 그에게 필요 없어요. 저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요. 서윤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 중 누구에게도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지수 씨, 저 일이 있어서요. 지수와의 대화는 서윤의 마음에 매우 불쾌한 앙금을 남겼다. 그녀는 남편을 그렇게 믿었고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따뜻하게 대했으며 그들에게 극도로 정직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 박 여사님은 존재하지도 않는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을 넘어섰다. 그것은 너무나 역겹고 저열해서 서유는 내일 당장 남편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아버지의 사업과 돈은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민준과 이혼하고 이 가족을 끔찍한 악몽처럼 잊어버릴 것이다. 단 한 가지가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똑똑하고 세심하고 통찰력 있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속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녀는 그저 민준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믿었다.
진정한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다. 어떤 의심이나 의혹도 없이 편집국에 도착한 서유는 총괄 편집장 자리에 도전할 것이라고 경영진에게 알렸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후보 지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진지하게 싸울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가족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그녀의 또 다른 개인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 후 서윤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는 전화를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난번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전화가 지수와의 매우 불쾌한 대화로 끝났던 것을 기억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수락했다. 이번에는 수화기에서 아름답고 매우 풍부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남자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호감이 갔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당신을 레스토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실망해서 그들이나 그들의 가까운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서윤 씨. 남자가 부탁했다. 당신과 만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세요. 당신에게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윤은 소리내어 웃었다. 강 회장님,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역겨워서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진실이 될 겁니다. 남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한 진실, 진리라고 불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유는 나이 든 낯선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에게 만나달라고 간청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민망했다. 그녀는 전화를 건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제게는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지 말씀해 주세요. 강 회장님은 서윤이 그의 초대를 수락한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레스토랑 주소를 불러주었다. 약속된 시간에 서윤은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남편을 바로 보았다. 그는 홀 중앙의 테이블에 서윤이 역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민준 옆에는 18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녀가 남편이 결혼하려는 바로 그 애인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서윤이 그 무리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기뻐했다. 한 번에 모든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 회장님과도 민준과도 안녕하세요. 서윤은 매우 절제된 태도로 일행에게 인사하고 빈 의자에 앉았다. 안녕, 서윤아. 민준이 그녀를 보았다. 소개할게. 이쪽은 내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이고 이 멋진 아가씨는 아라야. 아버님은 알겠어요. 서윤이 노신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말했다. 그럼 아라 씨는 당신 약혼녀겠네요. 세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고 서윤은 기분이 이상해졌다. 아라가 누군가에게 고갯짓하자 20살쯤 되어 보이는 잘생기고 운동신경이 좋아 보이는 젊은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서윤 씨, 제 약혼자를 소개할게요. 아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린 2주 뒤에 결혼해요. 진우는 다른 테이블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다는 걸 알아요. 젊은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서유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그 사이 강 회장님은 잔에 샴페인을 따르고 건배사를 했다. 사람들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항상 진실을 파헤치려 노력하기를 바라며 건배합시다. 아라와 민주는 즉시 잔을 비웠다. 건배사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서유는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또 다른 씁쓸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샴페인을 기꺼이 마시고 지수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다른 화자들의 버전으로 들을 준비를 했다. 듣고 있습니다. 그녀가 강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신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을 변호하고 전처의 계략을 폭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님은 탐정들에게 아들의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하고 최대한 완전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을 오랫동안 찾았고 민준과 그의 주변 환경, 유일한 상속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민준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을 때 그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내 서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아들에게 아이, 즉 박 여사님이 지수와 민준을 결혼시키려는 욕심에서 태어난 8살짜리 소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을 변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 회장님이 민준을 꾸짖는 듯 쳐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가 제게 말한 바로는 그날 밤 그가 무언가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죠.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봤습니다. 민준이 아들입니다. 우리는 혈육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가 8년 전에 그를 인정했듯이 저도 손자를 인정했습니다. 이 작은 여담을 마치고 강 회장님은 아라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는 박 여사님이 지수와 민준을 결혼시키려는 엄청난 욕망이 있었지만 서윤이 방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이혼시키기로 마음먹었고 서윤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외도를 조직하는 일을 그녀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알게 된 아라에게 맡겼다. 박 여사님은 아라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순간 그녀의 약혼자 진우가 옆에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라가 여자의 아들을 유혹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려던 순간 진우가 말했다. 승낙해. 아라는 매우 놀랐지만 동의했다. 박 여사님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손님으로 민준이 있을 때 집에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아라를 아들과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메시지 교환이 끝나자 여자는 약혼자를 의문스럽게 쳐다보았고 그는 설명했다. 아라야, 그 남자 만나서 어머니가 그의 결혼을 파괴하려 한다고 말해줘야 해. 진실을 알게 해줘. 아라는 박 여사님의 계획대로 민준을 만났다. 박 여사님은 아라를 손님으로 초대했고 민준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불렀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민준과 여자를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 아주 늦었을 때 아들에게 아라를 집까지 바래다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아라는 그에게 어머니의 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을 속여서 아들이 아라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제 몫으로도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죠.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와 지수가 그런 일을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속재산 때문에요. 정말 슬프고 추한 이야기지. 강 회장님이 동의했다. 하지만 아라가 모든 것을 민준에게 말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박 여사님은 민준을 진심으로 상대할 다른 여자를 찾았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을지 알 수 없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버지. 민준이 그를 가로막았다. 전 서윤이를 한 번도 배신한 적 없어요. 지수와의 일은 예외지만 그날 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이 모든 세월 동안 서윤이가 아들 문제에 대해 알게 되고 저와 헤어지고 싶어 할까봐 몹시 걱정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계속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지 않은 아내 대신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양쪽 불 사이에 있었어요. 괜찮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를 지지했다. 이제 네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녀가 결정해야 해. 그녀가 너의 외도를 용서할지 아닐지. 그리고 아라와의 연극은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그건 전혀 다른 진실이었어. 이제 서유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놀랐지만 민준의 아들 준서를 만나고 싶어졌다. 그녀는 갑자기 남편과 자신에게 아이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을 때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결국 아이, 준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고, 그가 그들 집에 자주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침묵이 길어졌고, 아라가 먼저 참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진우가 기다려서요. 잠깐만요. 강 회장님이 말했다. 당신의 정직함에 제 아들에게 어머니의 사기극에 대한 눈을 뜨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무언가를 사기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 아라 양,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사세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다. 어머나. 아라가 당황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노인을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강 회장님이 미소 지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정말로요. 서윤이 노신사를 지지했다. 봉투를 받으세요. 아라 씨. 품위와 정직함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그녀는 남자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아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여자는 더욱 당황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여기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절반은 제가 자원봉사하는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진우랑 저랑 필요한 걸 살게요. 모두 감사하고 행운을 빌어요. 여자는 환하게 미소 짓고 약혼자에게 서둘러 갔다. 자, 이제 가족만, 우리끼리만 남았군. 강 회장님이 말했다. 서윤아, 나는 나이가 많고 몸이 좋지 않아 심각한 수술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러니 만약 네가 민준과의 미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말해주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남을지 아니면 나처럼 평생 외롭게 살 운명인지 아는 것이 내게는 매우 중요하단다.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순정파 집안이거든. 서유는 신비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를 용서하겠어요. 단 하나의 조건으로요. 그의 아들 준서가 우리 집에 정기적으로 오겠다고 약속한다면요. 저와 민준 씨가 지수 씨보다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입을 맞추고 옆에 앉았다. 당신이 관대하다는 건 항상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내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난 8년 동안 아들에게 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만회해야 해요.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한테 숨길 수 있었어요? 그동안 아이는 아버지 없이 살았잖아요. 민주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서윤아,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준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지수의 두 번째 남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
당신이 내가 아들이 있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지수는 두 번째 남편에게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휴,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서윤이 얼굴을 찡그렸다. 당신은 아이를 인정하고 당신 이름으로 올리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야 해요. 날 실망시키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고 그녀는 물었다. 말해봐요. 민준 씨. 준서는 누가 자기 친아버지인지 알아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이에게 누가 그의 친아버지인지조차 말해주지 않았다. 남편에게서 이런 무기력함과 소심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를 강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익숙했다. 민준과 강 회장님은 서윤이 그렇게 기꺼이 남편의 혼외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맹렬하게 그의 이익을 옹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민준은 매우 부끄러웠다. 그는 지금 아내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이해했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서윤아, 그가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건 오직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자, 강 회장님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오늘 하루가 헛되지 않았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 손자 때문에 기쁘구나.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될 테니 다행이야. 네. 서윤이 쓴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수 씨와 박 여사님은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네요. 모르겠다. 민준의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난 피곤하다. 민준아, 나 호텔까지 데려다 줄래? 강 회장님, 왜 호텔로 가세요? 서윤이 물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별도의 방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조용하고 편안하고 아늑해요. 믿는다. 노신사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호텔에 가고 싶구나. 그리고 내일 너희 둘 다 오후 2시에 나에게 오너라. 너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도 그를 따라 일어나 서윤에게 돌아섰다.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내가 관대하게 대답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강 회장님은 작별 인사로 서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민준과 함께 출구로 향했다. 서윤은 웨이터를 불러 테이블에서 여분의 식기를 치워달라고 부탁하고 샴페인을 주문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모든 기쁜 일들을 한꺼번에 축하하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화해했고 멋진 시아버지를 만났고 아들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이 훌륭했고 좋은 샴페인 한 잔을 들 가치가 있었다. 30분 후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곧 나타날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가 오븐에 생선을 넣고 굽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기쁜 미소로 문을 열러 달려갔다. 민준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문 앞에는 박 여사님이 서 있었다. 지금 서윤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집주인은 문을 활짝 열어 시어머니를 아파트로 초대했다. 박 여사님은 불쌍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물었다. 서윤아, 그래서 그 애랑은 얘기 안 했니? 아직도 민준이랑 결혼하려는 거야. 진정하세요, 어머님. 서윤이 마지못해 말했다. 그녀는 젊고 잘생긴 남자를 찾았어요. 민준 씨는 필요 없대요. 정말.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건 어떻게 아니? 방금 레스토랑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서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어머님이 그녀를 어떻게 고용했는지도 다 얘기해줬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어머님?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늙은 여자에 대한 연민과 그녀가 자신의 더러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 대한 경멸이 싸우고 있었다. 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멋진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분께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정말 유감입니다. 박 여사님, 아드님을 만나러 오셨으니 거실에서 앉아 기다리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 얼굴 표정에 매우 놀랐다. 거기에는 부끄러움, 후회 또는 그저 피로의 기색조차 없었다. 그것은 갑자기 전투적이고 단호해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섭게 쳐다보았다. 난 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난 항상 아들이 지수랑 결혼하길 꿈꿨어. 그들을 맺어주기 위해 내가 한 모든 일을 후회하지 않아. 그들은 서로에게 어울려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넌 우리와 달라. 엄마, 민준이 어머니를 씁쓸하게 가로막았다. 여자들은 그가 아파트에 들어온 것을 듣지 못했다. 엄마, 서윤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금지예요. 그녀는 제 아내고 엄마는 그녀를 존중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기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셔도 돼요. 네가 날 네 집에서 쫓아내는 거니? 박 여사님이 서운하게 물었다. 엄마, 잊으셨다면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긴 서윤이 집이에요. 엄마는 그녀의 집에 와서 그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다. 박 여사님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선택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가 진정되면요. 지금은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기의 찬 눈빛을 번뜩이며 박 여사님은 문으로 향했다.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서유는 안락의자에 앉아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화나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스트레스 외에도 나이가 주는 영향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2달 후면 정확히 70세가 될 것이었다. 1시간 후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 그들은 강 회장님의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비싼 양복, 새하얀 셔츠, 넥타이, 우아한 가죽 구두. 방에는 2 사람이 더 있었다. 인사하게 강 회장님이 아들과 그의 아내에게 2 남자를 소개했다. 안 변호사, 우리 회사 법률 고문이시네. 그리고 김 법무사님이시고 제가 2 분을 모신 것은 제 모든 사업을 당신들, 민준이와 서윤이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에는 2명의 소유주가 생길 겁니다. 당신들이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는 정직하고 검증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윤과 민주는 당황했다. 그들은 탄탄한 사업을 이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강 회장님은 그것을 알아채고 웃었다. 겁먹지 마라. 얘들아,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내가 직접 모든 걸 설명하고 이야기해 줄게. 처음에는 조언해 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희도 모르게 익숙해질 거다. 1시간 후 계약서가 서명되었고 법무사와 변호사는 그것을 등록하러 떠났다. 강 회장님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겸사겸사 아들과 그의 아내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을 축하하자고 했다.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때 강 회장님은 그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꺼냈다. 이제 너희 아파트가 좁게 느껴지겠구나. 그가 갑자기 말했다. 너희는 사업을 할 것이고 각자 집에 서재가 있어야 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곳 말이야. 그러니 큰 집을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준서도 너희 집에 놀러 올 텐데 그 아이에게도 별도의 방이 필요할 테고
안타깝게도 저희는 아직 큰 집을 살 만큼 벌지 못했어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뭐라고? 남자가 놀랐다. 너희 중 아무도 은행에서 문자를 못 받았니? 내가 너희 각자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서윤은 핸드백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는 0이 7개나 붙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남편의 계좌에도 같은 금액이 있었다. 그렇다면 물론이죠.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 돈이면 훌륭한 저택을 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지치고 병들고 외로운 노인을 위한 작은 방이라도 하나 찾아진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게다. 강 회장님, 물론이죠. 아버님을 위한 방이 있을 거예요. 작은 방이 아니라 크고 아늑하고 꼭 테라스가 있는 방으로요. 아침마다 저희가 아버님 테라스로 가서 커피를 마실게요. 좋아, 아주 좋아. 노인의 눈에 기쁨이 반짝였다. 그럼 언제 집을 보러 갈까? 네, 바로 지금요. 민준이 휴대폰을 꺼내 비싼 저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소 번호를 누르며 대답했다. 그는 짧게 통화하고 말했다. 30분 후에 중개인이 우리를 데리러 와서 집을 보여줄 거예요. 민주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아들 가족과 새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포함한 그의 모든 소원을 서둘러 이루어주고 싶었다. 이틀 후 저택이 선택되었고 등기 절차가 시작되었다. 민준과 서유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준서를 위해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일요일, 서유는 축하 식탁을 준비하고 강 회장님을 점심에 초대했다. 그는 서윤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다. 아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저택 등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호텔에서 일주일간 편안히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님은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서윤에게 도착했다. 그는 정확함은 왕의 예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교양 있고 섬세하며 책임감 있고 고결한 사람이었다. 서윤이 그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이 착하고 관대한 사람이 아들과 떨어져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는 몹시 괴로워하고 고통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인생의 마지막에라도 그들이 만난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가. 서윤은 시아버지가 그들 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런데 민준이는 어디 있니? 강 회장님이 아파트 전체를 둘러보며 미소로 물었다.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다. 저희가 일주일 내내 정말 바빴잖아요. 사업 문제 처리하랴, 저택일 보랴, 심지어 민준 씨랑 저랑은 사표도 내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야 드디어 순서가. 초인종 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문을 열러 달려갔고 잠시 후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강 회장님 앞에 작고 수줍은 소년이 나타났다. 소년은 안락의자에 앉은 노인과 미소 짓는 서윤을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인사하세요. 제 아들 준서입니다. 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멋진 아이구나. 서윤이 작은 손님을 꼭 껴안았다. 나는 서윤이 모야. 아직 널 잘 모르지만 벌써 널 사랑한단다. 내 아빠한테서는 나쁜 아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 넌 분명히 멋진 아이일 거야. 인사하렴. 이분은 내 할아버지 강태준이셔. 악수해드리렴. 소년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소년을 껴안고 기쁘게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핏줄이군. 아빠와 나처럼 바르고 강하게 자랄 거야. 점심 식사 후 서윤은 소년에게 아파트를 보여주었고 작은 방으로 데려갔을 때 말했다. 내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잘 때는 여기서 자는 거야. 내 방이란다.
그리고 우리가 산 집에도 똑같은 방이 있을 거야. 우리 새 집에 놀러 올 거지? 네, 서윤 이모. 소년이 미소 지었다. 서윤은 자신이 그에게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은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준서에게 진정한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윤은 저택의 열쇠를 받았다. 가장 먼저 그녀는 시아버지를 위한 방을 꾸몄다. 그곳에는 그녀가 약속했던 모든 것이 있었다. 휴식 공간, 수면 공간, 구석에는 컴퓨터가 있는 책상과 서류용 캐비닛이 놓였다. 강 회장님은 계속해서 회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방에는 약속했던 테라스도 있었는데 서윤은 키 큰 식물들로 장식하여 진짜 작은 공원처럼 만들었다. 그 다음에는 준서를 위한 방, 자신들을 위한 침실, 그리고 부엌을 꾸몄다. 다음 날 바로 이사했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저택의 나머지 공간들을 정리했다. 그 공간들은 많았지만 모두 수리가 되어 있고 아름답고 아늑했다. 하지만 서윤은 모든 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좋은 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맞게 다시 꾸몄다.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작은 준서가 여기서 행복하기를 너무나도 바랐기 때문이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저택에서 새해를 맞이할 계획이었다. 강 회장님은 여행을 단호히 거절했다. 최근 그는 점점 더 집에만 머물렀다. 산책조차 자주 나가지 않았다. 따뜻한 담요를 두르고 자신의 테라스에 있는 안락의자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명절에 그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민주는 아침 일찍 준서를 데려왔다. 소녀는 이미 저택에 완전히 적응했다. 할아버지, 서윤, 그리고 마당을 지키는 계획터와도 친구가 되었다. 밤 10시에 축제 식탁에 앉을 계획이었다. 서윤이 식탁 차리기를 거의 끝냈을 때 준서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다. 서윤 이모, 헥터가 누구한테 막 짖어요. 누가 온 것 같아요. 서윤은 비디오 카메라에 다가가 문 밖에 쇼를 두른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구인지 보려고 마당으로 나갔다. 준서는 코트를 걸치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들은 문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손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준서가 기쁘게 외쳤다. 박 할머니, 와, 손님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박 여사님은 쇼를 벗고 코트를 벗고는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모든 면에서 틀렸다는 걸 알겠어. 날 용서해 주겠니? 서윤아. 서윤은 준서가 그의 할머니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긴장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고 그녀는 손님에게 활짝 미소 지었다. 박 여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 지난 일인걸요. 저희와 함께 새해를 맞으러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마침 저희 식사하려던 참이에요. 어서 오세요. 준서는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이끌었다. 강 회장님과 민준을 보자 박 여사님은 죄책감에 문가에서 멈춰섰다. 엄마, 왜 그렇게 남처럼 굴어요? 아들이 미소 지었다. 식탁으로 오세요. 하지만 박 여사님은 방에서 뛰쳐나갔다. 서윤이 그녀를 따라갔다. 시어머니는 구석에 서서 비통하게 울고 있었다. 날 용서해다오. 서윤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늙은 여자가 후회하며 말했다. 아들한테도 강 회장님한테도 내 정신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구나. 서윤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박 여사님,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다 잊어버리세요. 다 과거의 일이에요. 미래를 보며 살아요.
손자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생각해야죠.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잊을 때예요. 내 아들이 널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시어머니가 말했다. 곧 두 여자는 미소 지으며 방으로 들어와 식탁에 앉았다. 모든 실수는 지나가는 해에 남겨두고 새해는 가장 선한 생각과 감정으로 맞이했다.